우리나라 소부장의 지금 가장 큰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점들은 한국에 삼성 하이닉스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하나의 문제는 안녕하십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반도체를 리드하고 있는 김창국 파트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반도체 공급망이 전 세계가 하나의 원 월드였죠. 그래서 미국의 팹리스가 설계를 하고 대만의 TSMC가 생산을 하고 동남아시아의 오셋들이 이걸 패키징을 해서 박스콘 중국으로 보냈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아이폰이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공급망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 관세 문제도 있었지만은 가장 시작점 촉발은 미국의 칩스 액트,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따라서 유럽의 칩스 액트가 생기고 국가적인 자국 중심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장 컸던 거는 지역 간 경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멕시코가 그리고 캐나다가 연대를 해서 하나의 반도체의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머리를 대고 미국은 생산을 하고 멕시코는 조금 더 저가인 패키징을 한다, 이런 형태로 갔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걸 따라서 이제 유럽의 폴란드 같은 데서 이제 패키징을 하고 독일에서 생산하고 이스라엘의 인재 머리들을 빌려서 이제 하나의 공급망을, 이쪽 지역적 공급망을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난 것이 가장 최근의 큰 정세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까지 붙다 보니까는 조금 더 미국 중심의 생산 공급망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한국에 있었던 이제 공급망들이 미국으로, 예를 들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미국에 설치가 되고, 이에 따라서 삼성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삼성의 기존에 있었던 소부장 협력사들이 미국 현지로 이동하게 돼서 현지 생산을 좀 도와주고, 관세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의 하나의 공급망이었던 게 지역적,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지역적 이기주의 혹은 지역적 분권 하에 공급망 체계로 기존의 반도체 공급망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뀌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불화수소 사건이 이제 있었고, 지금 관세 사건도 비슷한 일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은 불화수소는 일본으로부터 공급한다가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일이었는데, 한번 일본이 수출을 안 하겠다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서 발생했던 게 한국의 자국화였잖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불화수소를 자국하는 데 성공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도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중국에선 이미 200mm 장비는 다 자국화가 끝났고 300mm 장비도 직접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뭔가를 봉쇄하고 막아내면 계속 벌어지는 게, 저는 가장 최근에 들었던 깜짝 놀라운 소식은 SMIC가 7나노를 이미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다 개발에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트리플 패터닝을 이용해서 원가는 비싸더라도 기술은 구현하는, 이게 뭔가 이제 풍선 효과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에 돌아오면 자국화라는 활동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진짜 뭔가 희소 자원이어서 나오지 않는, 정말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면 웬만큼 다 어떤 방식으로든 로컬라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올 거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BCG의 여러 가지 산업적 분석에 따르면 가장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는 게 시장의 디스럽션이 생길 때, 그러니까 시장의 혁신적 파괴가 일어날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은 그냥 운동선수로 비유를 해보면 100m 달리기를 계속 경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종목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수영으로 바뀐다. 근데 이 100m 달리기 하는 경주 선수들에게 수영으로 종목을 바꾸는 순간, 어떤 선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새로운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태까지의 우위를 가졌던 선점자들 혹은 경쟁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동등한 출발선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반도체의 이런 공급망의 변화가, 하나의 위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의 내 지역적 메리트 혹은 내 주변에서의 서플라이 체인만으로 가졌던 강점은 희석이 되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에서의 예를 들면 혹은 유럽에서의 내가 생산을 시작해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패권 경쟁이 한국의 팹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치하겠다는 거지 뺏어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메리트는 생기죠. 그 미국이나 유럽의 가장 큰 소비지에, 예를 들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유명한 팹리스트들한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고, 유럽의 그 수많은 자동차 만드는 IDM들,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IDM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자동차 소비처들, BMW, 메르세디스 등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떠한 경쟁력이, 지금까지 로컬 경쟁력은 좀 사라지고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들어갔을 때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거기에 대한 위기는 있겠지만, 이걸 왜냐하면 늦게 가면 당연히 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 이미 들어가는 수많은 예를 들면 TSMC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본의 소부장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에서 뒤처지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반대로 우리가 가서 잘하면 새로운 소비지에 대한 또는 새로운 생산 기지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뭔가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 두 가지는 다 공존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부장의 지금 가장 큰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점들은 한국에 삼성 하이닉스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시작점에서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지금 우리 세미콘 코리아에 있는 회원사들을 보시면 다들 새로운 고객사들을 맞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글로벌 이제 영업 활동들을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아는 많은 회사들이 그러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하나의 문제는, 여태까지 삼성 하이닉스에게만 공급했던 방식으로 자라오다 보니 글로벌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나 소재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진 인력은 없다.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선단 공정 중심에는 최고의 그냥 미국 회사들 아니면 최고의 일본 회사들을 먼저 쓰고, 조금 더 약간의 레거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소부장들을 쓰면서 이원화를 이런 방식으로 좀 해오다 보니까 늘 레거시 쪽에만 조금 더 닿아 있는데, 선단 공정으로 가고 싶어도 엔지니어가 없거나 이런 기술력이 모자랐으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을 만약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 생기잖아요. 그 지역에서의 소비지 고객들한테 내가 새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추가 확장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 예를 들면 장비로 얘기하면은 에이맷이나 랩리서치에 퇴직한 사람들 혹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영입함으로써 경쟁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기회들을 분명히 노리고 간다고 하면 승산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협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무 광의로 생각하면은 지금과 같은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트럼프는 협력을 하고자 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자국 중심으로 끌고 가서 관세를 때리고 자국에 와서 생산시설을 갖춰라 라고 하고 있는 건 협력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협력의 그 조금 더 협의로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반도체 안의 협력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재도 예를 들면 지금은 일본의 소재, 그 다음에 장비는 미국의 장비, 메모리는 한국의 메모리, 뭔가 이런 방식으로 좀 분권화가 오히려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협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로직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에 이제 핀백 구조에서 3차원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에서 이게 단지 로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메모리 안에서도 협력이 일어나서 메모리도 이런 핀백 구조에다가 그 위에 캐패시터를 올리고 백사이드에다가 파워선을 연결하고 등등은 다
전체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일이고, 예를 들면 저는 아이맥 같은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계의 협력을 이루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제조 생산계나 소재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글쎄요, 지금은 너무 자기 이기적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범전체적인 협력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 산업이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게 이제 2023년에 챗GPT의 엄청난 폭발이,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올 거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은 챗GPT를 안 쓰는 사람이 없게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뭔가 혁신인 것 같지만 이제 겨우 2년 됐어요. 근데 2년 만에 발전에 가장 큰 공을 만든 건 반도체였죠. 엔비디아의 GPU가 솔직히 없었으면 구현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반도체가 결국은 인류의 인생을 바꾼다, 인류의 삶을 바꾼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디지털 카메라 이만한 거 들고, 휴대폰 이만한 거 들고, 거기에 뭐 MP3 이만한 거 들고 다녔던 게 반도체가 작아지니까 휴대폰 안으로 다 흡수가 됐던 것처럼, 인류의 삶을 바꾸는 데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회사의 이기주의 혹은 국가 간 이기주의보다는 말씀드렸던 범협력이라는 게 자꾸 일어나야 서로 간에 좋아지는 모습이다. 어찌 보면 제가 요즘 좀 약간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풍선 효과를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중국의 풍선 효과로 그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만들어 가죠. 그런데 이게 그냥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전체 인류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경계선을 관세로 긋지 않았고 칩세트를 하고 무역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더 전체적인 장비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에이맥과 랩리서치가 조금 더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을 수는 있지만, 인류의 발전에 그 힘들이 한데로 모아져서 조금 더 빠른 발전을 가져오지 분산되진 않을 것 같다. 협력이라는 정의가 너무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협력을 망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협력을 하고 계시다. 하지만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협력들이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공동체로서 좀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깨지고 있는 거는 아쉽다. 그래서 다시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협력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도 하나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 건 대외 국가 간 협력이에요. 그리고 정부도 별로 협력에 대한 뭔가 방향키를 쥐고 움직이진 않죠. 대표적으로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물론 가까운 나라 일본을 비견해서 부러웠던 게, 일본이 TSMC를 유치한 거, 구마모토에. 그리고 또 하나는 라피더스라고 하죠, 일본말로. 라피더스를 만든 거. 그래서 1.5나노, 1.8나노를 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정부가 주도를 하고 일본 내에서 일본의 모든 생태계를 커버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해외에 팹을 유치하고 해외의 IBM과 협력해서 기술들을 같이 협력해서 자기 국가 내에 그냥 범협력이라는 걸 만들고 혁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모습들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너무 자국 내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플레이를 벗어나서 조금 더 넓게 국가 간 협력, 다른 해외 국가와의 협력, 그 다음에 정부 주도의 해외 뭐 기술, 팹 유치,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벌어져서 그냥 약간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멜팅팟이 이루어질수록 혁신은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도 그런 협력들을 다른 나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반도체 산업을 보면은 항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더 잘, 내년에도 어쨌든 로드맵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1C 나노를 하기 위해 1D 나노를 하기 위해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조금 더 약간 이런 모습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굳이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마이크론이 메모리를 굉장히 삼성 하이닉스를 따라오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여러 나라의 회사들을 인수해 가면서 커온 회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시차도 안 맞고,
개발도 연구 개발은 보이즈 미국에서 하고 양산 준비는 타이충이나 히로시마에서 준비를 하면서 개발 주기도 안 맞고 이 비효율들이 되게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존에 늘 하던 방식으로는 답이 없었어요. 뭔가 소위 말해서 조금 크레이지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 어차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즈와 예를 들면 히로시마에서 시차는 다르지만 보통 개발을 하면 한쪽에 개발 끝나면 이관을 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동시에 개발을 해요. 비효율이죠, 당연히. 동시에 개발하면 한쪽은 개발하고 양산해야지 엔지니어들의 인건비에 대한 효율, 이런 노동 효율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거를 동시에 한다. 그래서 야 저런 이상한 짓을 해?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메모리 설계 중에서 이제 그 셀 부분 말고 주변에 페리페럴이라고 하는 이제 로직 부분이 있는데 로직 설계를 매년 한 땀 한 땀 작년보다 더 잘해 라고 하려고 하니까는 매년 힘든 거예요. 스피드도 안 나오고 그래 우리는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마치 레고 블락처럼 전체를 다 새로 재구성을 했대요. 그래서 레고 블락화가 되고 나니까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프로그램 갖다 꽂듯이 레고 꽂듯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사실은 하이닉스와 삼성의 개발 속도를 추격을 했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미 5, 6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5, 6년 동안은 헤맸지 몰라도 소위 그들의 방식의 크레이지한 일들을 해가면서 혁신을 하니 뭔가 추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아직도 전해에 했던 것들을 계속 연장선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바빠요. 매년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는 당연하죠.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니까는 시행착오는 많아지는 건데 한국 기업들에게 이제 꼭 뭐 메모리를 사례를 들었지만 한국 기업분들에게 그냥 한 번쯤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소위 말하면 노동적 근면성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가. 새로운 혁신적 방법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가려면 한 번은 우리도 한번 뒤집어야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기업이 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반도체 팹을 한국에 유치를 해야 된다. 물론 경쟁사를 데려오면 안 되겠죠. 국가적 경쟁사가 아니라 뭔가 도움될 수 있는 반도체 회사. 저는 뭐 그냥 굳이 따져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열심히 하지 않는 8인치 200mm 중심의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그럼 유럽에 있는 뭔가 회사들이 좀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해외 반도체 팹을 유치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일단은 공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게 유지보수 정착될 때까지 남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데리고 올 거고 그러다가 일부는 한국에 남고 한국 내로 이직하겠죠. 그러니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졸업생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지금 필요한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모집하기에는 수가 부족해요. 뭐 많은 회사들이 그 얘기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해외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엔지니어들을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해외 영입을 잘 못하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한국어로 일하는 걸 너무 선호하죠. 오죽하면은 그래서 자신들의 그 부품 공급 업체 예를 들면 부품 공급 업체도 한국 업체를 쓰는 걸 좋아하지 중국 업체나 외국 업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영어로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것 또한 파괴적인 혁신이어야만 하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일본에 가보면은 BCG 일본 오피스에는 제가 보기엔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계속 들락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리고 도쿄를 걸어가 보시면은 정말 외국인이 많다는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뭐 많아졌다 해봐야 관광지 중심으로 일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어에 대한 그리고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대표적으로 제가 한 대기업의
그 외국인 임원분을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고 뵙고 2년 뒤에 뵀는데 안 계셔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여쭤봤더니 미팅 자체를 한국어로만 하고 내 옆에 통역사를 끼워주고 자료는 다 한글이고, 물론 자기가 한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자기를 데려온 이유는 이게 아니었을 거다. 근데 많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냐가 앞으로 우리의 부족한 인재 유치의 중요한 해결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